자, 521페이지부터 매매가 나오죠. 의회에서 563조 법조문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자, 첫 번째 조심할 점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지만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입니다. 최근의 문제에서 지상권은 매매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매매 객체는 뭐죠? 재산권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표적인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낙성계약입니다.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환과의 차이점이죠. 교환은 개념 뭐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교환이거든요. 따라서 교환이 아니라 매매가 되려면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금전이어야 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두 번째는 낙성계약이므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 세 번째는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뭐죠? 금전이어야 합니다. 하단의 매매 성질에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5점.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 시기 및 이용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도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4번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5번 매수인의 주된 그 부분은 반드시 뭐죠? 금전, 매매대금 지급 의무죠. 매매 성립해가지고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낙성계약이니까요. 2번 매매계약에 특칙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죠? 매매의 예약이 나옵니다.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고요. 우측의 성질에서 A, 예약도 뭐죠? 계약이다. 따라서 예약을 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B, 예약은 언제나 뭐죠? 채권 계약이다.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옵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이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예약인데 하단의 4번 밑에 내부됐죠.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은 원칙이 일방 예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이 원칙이 일방 예약이라는 말은 일방 한쪽 당사자에게만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예약 완결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이라는 점.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넘기셔가지고 예약 완결권 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이고요.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 나번 성질에서 A 형성권이란 말이 또 나와 있고 B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C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이라면 뭐 할 수 있죠? 가등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죠. 답은 존속기간인데요. A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만 존속하게 되는데 B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끝이죠. 행사 방법 특별한 건 없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판례도 일단은 의미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금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다. 자, 이게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는 분 있어요?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별개의 계약입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표정을 좀 봐야 돼. 표정을. 왜냐하면 이게 별개의 계약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받아들여지질 않으면 뭐 유동적 무효에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이것도 이상하게 되고 여기 나오는 것도 내용이 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해서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2천만 원 그러면 그분은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 두 개의 계약을 한 거다. 그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뭐죠? 별개의 계약이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자꾸 매매 계약의 일부로 놓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는 뭐예요?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 두 가지 계약을 한 것이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의의와 성질해가지고 뭐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성질 또는 기능, 역할인데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요.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본적 성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해약금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기능입니다. 원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무슨 기능을 수행해요? 해약금적 기능. 근데 특약으로 해약금적 기능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 기능이니까. 별말 없으면 뭐죠? 해약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저기 맨날 저러죠, 그죠? 그 보면은 데모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아침마다 뭐죠? 그 상여 나가는 소리, 그죠? 이제 가면 어딘지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그 시청 앞에 아무튼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배를 상환했는데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은데 문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무엇을 청구할 수 없냐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까먹었네. 자, 이 중도금 지급 시까지만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까먹었네 진짜.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과 만나 가지고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을이 갑에게. 근데 실제로 갑에게 얼마만 줬냐면 2천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갑이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하려고 하냐면 해지하려고 하는데 준 2천만 원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줘야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3천만 원 주기로 했으면 3천만 원을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2천만 원만 준 상태라면 2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없고요. 추가로 얼마를 더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줘야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배액이니까 4천만 원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다. 6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다. 5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중 뭐가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을이 2천만 원을 줬을 때 1,000만 원을 더 줘야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얘가 얼마를 손해봐야 돼요? 3천만 원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얘도 얼마를 손해봐야 돼요? 3천만 원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3천만 원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얼마 줘야 돼요?
예, 5천을 줘야죠. 5천. 지금 얘가 받은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니까 얼마를 줘야 3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줘야 3천만 원을 뭐죠?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 표정이 왜 그래? 다시 한번. 아, 참나. 별거 아닌 거 아주 맨 아까도 그 뭐죠? 닭발하고 그 딱똥집도 구워 못하시고. 자, 우리 감에게 계약금 3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갑은 계약금을 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몇 배를요? 100. 2배를 줘야 되잖아요. 2배를 줘야 된다는 말은 얼마를 손해봐야 계약금을 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배를 줘야 된다는 말은 얼마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2배를 줘야 된다는 말은 얼마를 손해봐야 돼요? 3천만 원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도요? 갑도. 그잖아요. 지금 2배를 준다니. 지금 계약금을 3천만 원 주기로 했고 의리갑에게 얼마를 줬어요? 3천만 원 다 줬어요. 그죠? 이랬을 때 갑은 2배 6천을 줘야 되잖아요. 6천을 줘야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금을 이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리갑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얼마요? 2천만 원만 준 상태라면 요 돈의 배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요 돈의 배액하면 얼마밖에 손해 안 봐요? 2천만 원밖에 손해를 안 보니까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얼마를 돌려줘야지?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 곱씹어 보셔야 돼. 이해되시죠? 이게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입니다. 지금 을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줬고요. 그럼 3억에 매매 계약한 거죠? 근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6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2배로. 그러면 을의 입장에선 땡 잡았죠. 그죠? 땡 잡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갑이 을에게 6천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지할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못하게 하려면 을은 갑에게 뭐 하면 돼요? 중도금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이달 말일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오늘 보내도 돼요? 아니면 말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줘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도래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보내려고 통장을 탈탈 털어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중도금은 원래 2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2억 달러빚이라도 얻어서 줘야 해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만 주면 될까요? 1,000만 원만 줘도 됩니다. 따라서 중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해약금을 위한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 주면 되고요.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약금적 기능이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고요. 위약금적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게 되는데 뺏기는 것이 뭐죠? 손해를 배상한 거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냐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교부된 경우는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뿐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해주질 않았다면 뭐가 원칙이니까요?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니까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기능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이고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기능이고 위약금적 기능이 있으려면 뭐가요? 특약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긴 했지만 뭔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뭐 있겠어요?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해약금적 기능은 없는 거다라고 했다면 이 계약금 무슨 기능만 수행해요?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는 거죠. 해약금적 기능은 뭐죠? 원칙적 기능입니다. 조심할 거 이 세 가지가 계약금의 뭐가 아니에요? 종류가 아니다.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죠? 역할, 기능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5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계약금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에 또는 동시 행해져야 한다. X.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해약금적 성질은 뭐죠? 원칙적 성질이니까. 3번 해약금에 의한 해저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셔서 4번 계약금을 위약벌로 교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뭐죠? 벌칙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하나에 손해배상의 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다. 맞죠? 위약금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니까요. 2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도 가능하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3번 을은 중도금 후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고요. 4번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이건 뭐예요? 원칙적 기능이라 그랬죠? 그죠? 원칙. 그 말은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해약금이 아니다 라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금은 무슨 기능만 수행하는 거죠?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 566조죠.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그것이고 우측에 매매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에서 가 권리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4번 목조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과실 문제가 나오고 과실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조심할 것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요?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전이면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을 미집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대금의 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을 했다면 완납한 때부터는 과실을 누가 갖냐면 매수인이 갖게 되는 거죠. 그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뭐죠?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핵심 판례 나와 있고 답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의미 없고 하단에 2번 매도인의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이거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일찍 쉴게요. 일찍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